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현안 질의에선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최근 발생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협과 급식업체 간의 상생협력 협약식을 주선했고 민주당은 목포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의 배경과 파장을 짚어보고 오염수와 처리수라는 명칭을 놓고 맞붙으며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오염수 공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 종합정책 질의를 열고 지난해 결산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여야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광주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거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방류를 막지 못했다고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의가 없다며 반발한 한덕수 총리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전력의 입. 들을 테니까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에 따른 방류 결정이었는데도 야당이 오염수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국제검증단으로 파견한 전문가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IAEA 결과 보고서를 부정한다는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한 총리는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과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한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인 정율성을 김일성 나팔수로 지칭하며 정율성 공원 사업은 반국가 사업으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이렇게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여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철진한 이념 공세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철거와 이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할 때 졸속으로 결정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총리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타당하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과 4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최근 발생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의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들의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집단 항명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 질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15일 만에 기각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사안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돌려줘라 라고 하는 입장하고 이게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보류돼야 된다.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었는데 막상 긴급 구제가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으신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인권위는 지난 14일 박 전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 18일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려 했지만 상임위원 불참으로 무산됐고 결국 박 전 대령의 징계 처분은 완료됐습니다. 이후 28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긴급 구제 신청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송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으로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 이전에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득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8월 29일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지난번에 위원회 성명을 발표한 연장선상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쪽으로 회부를 했었습니다. 비록 긴급 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관한 원진정 사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수사는 개시해서 진행하기로.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인권위가 각하한 건 업무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우리 북한 어민을 우리 쪽에서는 북쪽으로 밀어내고 북쪽에서 받은 사람들은 또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장면이었다고 인권 침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송 위원장은 영상 등을 보면 탈북어민들이 자의에 반해 강제 송환됐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에 자료가 너무 부족해 각하한 것이지 업무 회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운영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에 정무위와 기재위 등 12개 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이전하고 국회 도서관 분관이 설치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최근 발언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원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소환해 반박했습니다. 유지희 기자입니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단체의 조찬 세미나에서 야당 심판론과 여당의 총선 승리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계속되는 장관의 국회 무시, 의도적인 정쟁 유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또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상임위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야당은 원 장관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결산 보고 질문에 답할 자격이 없다며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 지지 발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됐지만 헌재에서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또 위반을 전제로 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약속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원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변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평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군민 6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며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유지입니다.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반 3대3 동수로 나와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지만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여야 간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근거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힘을 쏟았고 야당은 텃밭인 전라남도를 찾아 방류를 막아야 한다며 오염수 규탄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으로 급식업체들과 수협 간 협약식을 주재했습니다. 여당은 재해나 환경오염이 아닌 특정 세력의 거짓으로 인해 어민이 정치권의 볼모가 됐다고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났다며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한낱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합리적인데 선동 세력은 맹목적이고 인류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삼류 정치의 민낯을 여당은 국회 경내 구내식당에도 우리 수산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광재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 대상에서 학교급식 등은 제외됐습니다. 여당은 우리 수산물은 누가 먹어도 안전하지만 학부모의 우려사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라남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절반 이상이 전남도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민주당이 1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한다며 비판한 것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대통령이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도 셈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목포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대회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1박 2일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기자와 함께 국회 주요 이슈들을 꼽아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이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민주당에 대해서 1+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한 뒤에 좀 국민의힘 공세도 강해진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국민의힘이 사실 오염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 왔다가 이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조금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 이슈를 놓고 1더하기 1을 놓고 2가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일단 오늘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1 브리핑에서 앞으로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라고 지칭해 줄 것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수산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 차원의 공식 명칭으로 오염 처리수라고 이미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류된 지 7개월 뒤인 내년 3월 24일 제주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보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3월 24일이면 총선 한 달 전이죠.
결과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 쪽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까지 참석한 연찬회 이후 국민의힘이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그 발언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역시 그 워크숍으로 잠시 예열 정비를 했던 그 민주당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어제 워크숍이 끝난 뒤에 낸 결의문에서 약속한 8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이 오염수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이었고요. 이에 더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비상행동의 특별 결의문도 별도로 채택을 했었죠. 여기서 현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사태라고 진단을 하면서 긴급 비상체제에 나서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 열린 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 목포시의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었죠.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산업계의 피해 대책의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남업과 수산업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을 지키면서 더 나아가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후에는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오후 2시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 해양 투기 규탄 대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워크숍 이후 다시 오염수 문제 제기에 집중하는 것을 특히나 호남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 민심을 다지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내일 국민의힘도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물론 오염수 이슈를 중점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다지기 위한 두 당의 행보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념 논쟁을 짚어드렸었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조금은 좀 다른 맥락으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불참을 민주당이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불참을 했습니다. 국방부 측이 밝힌 공식적인 불참 이유는 폴란드 출장입니다. 폴란드와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요. 또 거기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게 도망런이다, 장관이 도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홍범도 흉상 이전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된 답을 피하고자 고의로 출석을 피하는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죠.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정부 부실을 지적에 피해서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국방부는 이 홍범도 장군의 국방부와 육사에 있는 각각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야당의 반발을 사왔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이념 공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호한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원래 일정에 없었던 대전 현충원 방문 일정을 급히 만든 뒤에 홍범도 장군 묘역에 참배를 했었고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극단적인 반공주의자였던 미국 과거 정치인이죠. 메카시에 비유를 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첨단 AI 시대의 철진한 색깔놀이 웬 말이냐면서 이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근데 어제 여권 일각에서도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도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 투트랙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일단 육사에서 이전하는 계획은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밝혔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사나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이념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맞물려서 정부의 입장이 조금 정리가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강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어야 되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김태흠 충남지사 등 비판이 나오자 육산의 흉상은 이전을 하되 이 국방부에 있는 흉상은 그대로 두는 투트랙 전략이 등장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비교적 정체성이 좀 넓은 곳이니까 그대로 두고 대신에 교육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육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인데요.
다만 이 이슈는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보훈부는 이 홍범도 장군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2차례 훈장이 수여됐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홍범도 장군에 놓고 벌어지는 이념 논쟁은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서하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1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7일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야권은 박문규 후보자 측이 2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벤처 펀드를 보유해 산자부 장관이 되면 직무상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버스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수익 악화로 버스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교통여건 악화는 지역 소멸과 불균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정은 영세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등 버스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최강욱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병리평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 지도부가 비공개 밀실 회의를 통해 병리평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거대 양당 구조가 더 강화되는 선거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며 정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역사적 퇴행에 결코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세대 유출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며 국회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화 발전,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흘러간 물입니다.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장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면서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역할론과 차출론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 찾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거의 이미 다 지나간 얼굴들인데 그 얼굴 가지고서 무슨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지를 바란다는 거는 그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낫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 전 의원과 원 장관에 대해서 흘러간 물이라고 비유하면서도 흘러가다 보면 큰 물레방아를 만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당연히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반면 한 장관에 대해선 반반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를 했던 분이니까 또 당연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장관은 한동훈 장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원희룡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총선 구도를 짜는 부분은 당에서 할 부분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총선 역할론 질문에 제 대답은 늘 같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무적인 인적 자원은
집권당 총선 전략에서 언제든 가용 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뒷받침을 받으려면은 총선 전략 중에 하나로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이죠. 집권당의 의석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고 역량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을 왜 배제해야 합니까?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재 영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십고초려라도 해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면서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진 역할론이냐, 새 인물 영입이냐, 수도권 위기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수산물 급식 확대 대 강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급식업계 수산물 메뉴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이 협약에 따라서 급식업체 주요 고객사인 국내 대기업 구내식당 메뉴에 수산물 비중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초중고교 급식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 협약식은 학교 급식 등 아이들 식탁은 제외되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수산물은 누가 먹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혹시 모를 우려사항까지 고려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소비 급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의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이후 오히려 수산물 소비가 늘었다고 밝히면서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괴담 정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의 수산물 급식 확대 전략에 야권의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급식의 수산물을 강제 동원하는 건 임기응변식 문제덮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선택권 없는 단체 급식부터 수산물 적용하라는 식의 강제 동원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기 바란다며 이번 주 구내식 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회와 고등어 구이가 제공된 첫날에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찾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산물 식단 대응에 야권에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일주일 동안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 식단 확대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 설득에 나선 정부 여당. 국민들의 안심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이제 급부상했는데요. 파장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전에 대한 의지는 아주 단호해 보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인물은 육사 정체성에 부적합하다. 한덕수 총리도 오늘 그 자유민주적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 전문을 다시 천천히 보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좀 저희가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로 어떤 점들을 좀 지켜봐야 될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누가 왜 이 문제를 갑자기 제기를 했는가가 현재까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란을 거듭해서 하는 것이 아마 미궁속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하고 독립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매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확립해온 원칙 그리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왜 국방부가 이 시점에서 했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한국 현대사나 역사적인 팩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홍범도 장군이 활동했을 때 주적이라 그러면요 일본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이나 의병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중국 세력으로 넘어갔고 한쪽은 그 소련 세력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몸을 의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오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해온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적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다른 쪽에 내가지고 이념 논쟁을 하는 건데요. 이런 엉토당토하는 주소가 전혀 다른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거듭될수록 그 누군가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국방부에도 얘기를 했고 힘이 있는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고 또 어딘가에도 얘기를 해서 이 홍범도 장군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원칙을 호도하면서 이 얘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현 상황을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미 총리는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했고요.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좀 짐작이 가는 바가 있죠. 혹시 추정하시는 그런 인물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에 매우 가까운 대통령이 항상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 떠오르는 거죠.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뭐라 그럴까 이 쟁점은 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그걸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육군사관학교 한가운데 충무관 현관 앞에 놔두는 게 괜찮아의 문제로 좁혀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이 동상, 흉상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군과 공산군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 초급 장교들을 양성하는 국가의 교육기관인데 군 엘리트 교육기관인데 여기에 홍범도 장군 동상을 충무관이라는 게 교육자의 그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넣는 게 맞느냐. 특히나 그 복장 자체도 어찌됐건 그 시대 상황이긴 하지만 소비에트군, 당시 소련군 복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한 흉상이 들었는데 거기서 충성하면서 지나가면서 연구하는 게, 공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로 좁혀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저도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뜬금없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5명의 흉상을 세울 때도 적어도 홍범구 장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왜? 1920년대이긴 하지만 소련 공산당 가입 그리고 소비에트 군대의 뭐 대위 계급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절차에서 왜 저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갑자기 나왔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어색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명이나 특정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적어도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위원회 아니면 무슨 상징물위원회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온당한데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절차도 잘못됐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홍범도 장군을 다시 한번 흉상을 옮기려고 그러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 그게 20년도에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도 되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 이미지가 있고 상식처럼 돼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옮기는 게 온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뜬금없는 행동이 일어났다고 봐요. 아, 신성범 의원님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뜬금없는 이전 그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력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정작 이 그 답을 해야 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떠난 상황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종섭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이제 충돌을 했는데 야당은 장관론이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비난을 했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홍범도 논란 그리고 최상병 사건 의혹까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군 검찰이 박대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는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방부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일지 이제 그 두 분의 좀 생각을 들어볼까요? 이번에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방금 저도 봤는데 이게 뉴스 속보로 떴네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보는데 이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보면은 군 검찰 조사를 박정훈 전 대령이 거부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되면 거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그냥 구속영장 청구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군 검찰이 청구했으니까 군사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겠죠. 근데 일반 법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큰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한 번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섭 장관 태도가 저는 계속적으로 좀 뭐랄까 깔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 박대령 문제도 사실은 자 7월 30일 날 내가 보고를 받고 해병대 차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다른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수도해라. 근데 해병대 사령관에도 지시를 했고 그러니 이렇게 좀 했으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그냥 장관한테 보고한 직후에 그냥 바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가버렸고 그 중간에 강이 생략됐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사안은 육군 사관학교 내에 무슨 위원회, 교수, 동창회, 학생 대표 이런 뭐 전통위원회라든지 조형물 설치위원회, 상징물위원회 이런 데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문제지 이것을 국방부나 대통령실에 안보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에서 한다 생각해봐요. 그 나름의 전통을 잇는 집단에서 곧 사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에요. 이 문제가 커진 것은 이종섭 장관의 불투명의 태도 탓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지금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데다가 이번 이 두 사건,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두 사건을 놓고 거의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홍범도 이 논란 관련해서도 갑자기 결정된 게 분명한 게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이렇게 매일매일 기자들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팩트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그냥 결정해가지고 뭘 문제가 생기면은 막 거짓말을 하는데 도대체 임시정부하고 독립군하고 육군사관학교하고 우리 국방 내지는 군하고의 관계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요. 홍범도 장군 자체에 대한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그 실태 파악도 지금 전혀 안 돼 있고요. 갑자기 아무 연구나 사전 정지 작업 없이 이 장관이 내지는 육사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장관이 결정을 했는데 이 장관의 평소의 그 행태로 봐서 혼자 결정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오늘 이 해외 출장도 이 정도 큰 사안을 했으면 출장을 좀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어야 될 것 같고요. 최상병 사건도
결재를 해놓고 임성근 사단장을 구출해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돌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이 박대령과의 통화가 녹취가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지금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니까 갑자기 또 뭐 사전 구속영장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지금 영장을 칠 단계도 아니고 영장을 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군 사법 체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의 사법 체계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결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 사법 체계를 이용을 해서 박대령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은 이거 잘못하면은요 박대령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섭 장관은 너무 지금 사태를 잘못 판단하는 데다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응도 지금 잘못하고 있고요. 그런 데다 대고 이런 큰 사안들을 맡겨놓고 해외로 가버렸고요. 이분은 지금 뭔가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 이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최상병 사건, 그 야당이 그 배경에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이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적 판단으로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잘못된 걸 놔두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에 대한 또 이제 방점을 찍고 최근에 연찬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15 경축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이념 행보 또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신성범 의원님. 이번에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념이다. 이걸 쉽게 풀었으면 방향성이다. 나라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정부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지향점이 뭐냐,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 논리 현실 뭐라고 말 언어적으로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정부의 지향점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런 문제가 맞닿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갖고 대통령이 이념을 이야기했네. 이렇게 이념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터집 잡기에 불과하다. 뭐 원론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치에서 이제 투영되는 방식, 정치에 인입되는 그 결과물 이런 게 중요할 터인데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당 전체나 여권 전체, 정부의 방향으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 일로 매진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문제. 큰 방향 그런데 거기에 가는 다기한 과정과 방법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한때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를 보면서 울었다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적어도 검사 시절에는 굉장히 흔히 하는 말로 강남 좌파적 요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에 가장 먼저 가고 호남도 먼저 가고 했던 건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그 무게감 때문인지 현실 때문인지 제가 보기에는 추측을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념에 상당히 한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평가는 국민들이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뭐라 그럴까 저는 그 리얼 저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보 상황, 국제 정세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정한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따로 할 부분은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죠. 신 의원님께서 이제 그 추측하시기에는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제 강남 좌파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나 뭐 추측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통령의 그 지위 자리에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외교 측면도 그렇고 감안해서 그런 이념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8.15 경축사를 듣고 나서 그 당시에 신행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축사, 뜬금없는 경축사에서 여러 가지 이념을 강조하는 걸 듣고 약간 두려움과 걱정이 좀 앞선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는 그 당시에 짐작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디선가 뜬금없이 나타날 거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봤을 때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세대도 이미 198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동유럽이 또 차례차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세계사적으로 정리된 것을 이미 본 거예요. 현실에서. 이념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는 것이고요.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북한을 포함해서 몇 군데 있지만 그 사람들도 순수한 공산주의적 이념으로 존재하는 국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북한도 그게 전체주의고 독재일 뿐이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고요. 지금 기술의 발전이나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봤을 때 치열하게 이념을 가지고 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뜬금없는 얘기들 자꾸 끄집어내고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도 너무 잘못 잡았고요. 주소가 잘못됐어요. 주소도 잘못됐고 방향도 잘못됐고 이거 누군가 지금 가정교사가 매우 잘못된 가정교사를 뒀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아니, 반박이라기보다는 이념의 시대는 끝난 것은 확실하죠. 120%인데 그 지금의 일부 정치, 국내 정치 세력을 포함해서 일부 정치인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이념 요소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을 몇 가지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퓰리즘적 요소라든지 그리고 완전히 굉장히 전투적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이나 주류 입장,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거야. 철진한 이념 세력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한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재 그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여당으로서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수도권 위기가 이제 여야 막론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고 오늘 김성태, 오신환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네. 지금 몇 분이 낯익은 이름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나온 걸 보면. 결국 선거의 첫 번째 중요성은 인물이거든요. 뭐 구도도 좋고 바람도 좋고 조직도 좋은데 인물, 특히 평가가 좋은 인물. 이 사람 정도면 할 만해. 그것이 옛날에 했던 사람이건 아니면은 정말로 새로운 뉴페이스건 간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뉴페이스는 아마 지금 어디선가 잠복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디선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사표를 지금 품에다 안고 사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미 사표를 낸 사람 중에 있고 최근에 등용이 된 사람들 중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김성태, 오신환이 두 분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올드 페이스들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단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한다는 것을 여당이 인정한 거고요. 야당도 수도권 위기론을 입만 열면 얘기합니다. 사실 수도권 위기론은 여야가 지금 같이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여당이 첫 발을 뗀 겁니다.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석 달 만에, 두 달 만에도 확 바뀌는 게 우리 정치판이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한 1월 말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도권. 그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지금 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가장 큰 변수예요. 그럼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과 야당 지지율의 차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해요. 왜냐? 지금 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냐. 또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야당 지지율이 얼마냐지 여당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변수를 빼놓고 보면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울은 좀 좋아졌지만 특히 경기도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인구가 거의 서울이 940만 되고 경기가 1,400만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가 완전히 야당 도시처럼 변한 이런 지점을 생각한다면 큰 구도는 안 변한다. 하지만 변수가 말씀드렸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가느냐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4월 총선 전망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변수로 내년 총선에 작용을 할 것이다. 뭐 그 말씀을 들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에 대해서 그 여야가는 이거 또 명칭을 놓고서 이제 그 좀 맞붙어 놓은 상황인데 여당이 오염 처리수라고 이제 공식화했고요. 또 야당은 핵쓰레기 뭐라고 이제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총리는 과학적 기준으로 처리된 오염수로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상황. 오염수와 처리수 여야 간에 이제 붙고 있는 오염수 공방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요거는 뭐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 지금 도쿄전력의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희석수를 많이 집어넣어서 방류를 하고 있고 그걸 뭐 재면은 괜찮아요. 근데 도쿄전력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벌써 처리수라고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르던 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IAEA 홈페이지에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알퍼스 트리티드 워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아마 처리수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냐 문제는 별도다. 지금 상황은 뭐냐? 한 몇 달 정도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왔는데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필요, 안전하다고 한들 국민이 안 믿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다음 말씀드리면 과학적 안전과 심리적 안심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민들의 실제 도움을 주는 것, 별도로 안전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본들 이건 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모든 여권 인사들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자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오염수냐 뭐 처리수 논쟁은 제가 보기엔 의미 없는 그런 말 싸움이에요. 본질이 아니고 그런 뭐 그런 그 여야 간의 공방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이제 과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동수가 나왔죠. 3대3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논평 좀 짧게 들어볼까요? 글쎄요, 일주일 전에 그때 이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주일 연기를 하자고 할 때부터 예상이 됐던 건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림없이 이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될 거고 또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민주당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연차 내에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 돌아서서 바로 지금 이렇게 28, 29일인데 오늘 지금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은 그럼 말하고 행동하고는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수사를 하면은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팩트들이 흘러나올 거예요.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온정주의 내지는 뭐 이렇게 봐주기 결정을 한 건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제명은 물 건너간 거죠. 왜? 민주당이 막았기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뭐 출석 정지 30일로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이중적 성격이 한 번 더 드러나는 거 된다. 뭐 저는 그 부분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먼저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뭐 2달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반대할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
윤리특위 내에서 이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 끌기로 가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는 아마 검찰이 손을 내게 되면 국민적 분노가 다시 한 번 더 국회 좀 좁히면 윤리특위로 쏟아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